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협상이 될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평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9시 30분 기점으로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협상 내용인지는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거 알고 싶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평화로 가겠다, 어렵겠다, 이제 결론을 내고 싶어서 우크라이나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기사가 있더라고요. 3월 10일자 기사로 있었습니다. 푸틴이 요구한 6가지 요구 사항이라는 이제 뉴스인데, 그 대통령 보좌관의 해석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신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마크롱 기사까지 보면은 이 소식이 맞는 것 같아요. 마크롱도 대충 내용을 아는 것 같고, 푸틴이 못 받아들일 휴전 조건을 내놨다. 이렇게 평가한 거 봤을 때는 요구사항 중에서 어려운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내용은 이겁니다. 1번은 나토 가입을 거부한다.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인 지위, 러시아도 보증하겠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어는 제2 외국어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한다.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아라고 했고요. 근데 보통 이 조건이 1번, 2번부터 6번으로 갈수록 중요한 게 앞단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이해를 합니다. 나토. 오케이. 그런데 러시아어를 못 쓰게 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조건이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세 번째,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귀속시킨다. 이미 자기네들이 점령한 그 크림반도를 아예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은 도네츠크랑 루간스크 독립을 승인하라라고 하는 건데, 도네츠크랑 루간스크는 요 자리입니다. 여기를 승인하라. 이쪽이 러시아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러시아 영토로 달라. 일부 영토를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1, 2, 3, 4를 보면은 2번 빼고는 러시아가 강하게 주장하는 건 진짜 원하는 그 패들이 맞습니다. 근데 2번을 넣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외로 생각을 했습니다. 5번을 보도록 할게요. 5번은 탈나치화라는 얘기를 해요. 탈나치화. 나치 및 네오나치가 정당이라던가. 5번은 탈나치화입니다. 나치 및 네오나치의 정당,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걸 금지한다. 이 이야기는 나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정당이랑 공공기관으로 가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것들이 러시아의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금지하라. 그리고 이제 나치라던가 네오나치를 미화하는 기존의 법률을 폐지하라. 라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한다. 조건이 6가지면 솔직히 엄청 많을 건데 5번째 조건이라는 거는 러시아가 이것도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포함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아예 박제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박제해 달라. 우크라이나 헌법으로 보장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6번째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비무장화. 모든 유럽의 공격 무기를 완전히 포기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건 말은 안 되는 거죠. 내가 국가고 자주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무기를 다 버리고 언제든지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당할 수 있도록 비무장을 시켜라.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일 겁니다. 아마 마크롱이 얘기한 게 이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6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1번부터 5번까지를 헌법에 포함해서 요구해달라 했으니까 6번은 솔직히 너희들도 안 해줄 걸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던지기. 6개를 다 들어줄 것 같진 않으니까 6개 중에서 하나는 튕길 거니까 이거 6번을 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5개를 밀어 넣으려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 중에서 한 4개만 넣는다던가 이런 전략을 쓰기 위해서 6가지 협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협상의 일부 진전이라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6번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건인 게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느낌이 날 뻔했었어요. 카르타고식 평화라는 게 있어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쳐부순 다음에 부과를 하죠. 매우 혹독한 조건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너희 나라를 내가 영토를 보전은 해줄게. 그런데 거의 그 노예 조건을 지키면 해줄게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가혹한 화평조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패전국이 독일이었잖아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강화조약을 맺어가지고 한 게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독일은 없었습니다. 승전국인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모여서 독일한테 이렇게 하자 해서 자기들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연합국에서 협상이 종료된 게 그 베르사유 조약이다 이건데요. 해외 식민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알자스 로렌 영토를 할양하고 오스트리아와의 합병을 금지시키고 배상금으로는 1320억 마르크. 지금 돈으로 치면 한 50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두 번째는 1930년대 말에 챔벌린의 유화 정책이 떠올랐었어요. 이게 가장 비슷한 건데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었던 게 이 챔벌린의 유화 정책이었었거든요. 히틀러가 기존의 조약을 폐기하고 오스트리아와의 합병을 해버려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던 이유가 내각이 총사임하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견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챔벌린 수상이 이걸 견제해줘야 되는데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이런 거죠. 히틀러가 해달라는 걸 해주고 그냥 좀 달래가지고 평화를 지키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화의 선구자. 뭐 처음에는 챔벌린은 사람들이 되게 환호했었죠. 저 사람 노벨상 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랬는데 나중에는 야 챔벌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 손가락질 했습니다. 1938년 9월에 체코슬로바키아를 프랑스와 영국이 압력을 해서 수데텐란트라는 지역의 영토를 독일한테 넘겨줍니다. 히틀러가 여기를 달라라고 하니까 체코슬로바키아를 막 압박해가지고 줘버려요. 대신에 더 이상 군사행동하지 않기로 약속해라고 하면서 받아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아니 내 땅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뺏어서 준 거예요. 그게 챔벌린식 평화주의입니다. 1939년 3월에 히틀러가 그러면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수데테난트 지역을 장악하고 5개월 뒤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합병해버려요. 1939년 9월이니까 6달 지나서는요 폴란드를 무력으로 침공해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와 했던 조약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애초에 히틀러는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거짓말 조약. 근데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히틀러가 저 말을 지킬 거야.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냐면 이 조약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 조약이냐?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서로 국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러시아는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막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또 파기했을 때 경제 제재 할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럼 미리 더 준비해 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이라는 거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그 중에서 6번째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조약이다. 마크롱이 한 말도 그런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왜 올랐느냐? 우선은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면은 오르겠죠. 몇 년 뒤로 좀 미뤄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평화가 중요하다가 증시의 생각이고요. 러시아 경제 제재 중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의 기대감이 커요.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벌어진 거고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물가 안정이 되고 러시아발 경제 제재가 중지가 되면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좀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 때문에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잠시 상승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회담에 따라서 내일 그 다음날 뉴스에 따라 또 계속 중시가 바뀌겠죠. 주말 뉴스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말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토요일날 일요일날 긴장한다고 해서 월요일날 증시 못 맞춥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뉴스 가지고 뭐 증시가 크게 휘둘리지도 않아요. 이제는 질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변수들을 더 계산하는 게 더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마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는 경제에 대해서 다른 또 이야기들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